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파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오늘로 예고됐던 서울 지하철 파업은 일단 철회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합의안에 대해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00명대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독감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이 야합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의혹 제보 뒤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며 국정원 공작 게이트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정부와 여권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인데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카카오는 상생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뉴스 파레이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어젯밤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노조는 오늘로 예정됐던 파업을 일단 철회하고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를 통해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화요일 첫 소식은 신유만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어제 낮 3시 최종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협상은 어젯밤 11시 40분쯤 극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의 노약자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심야 연장 운행 폐지와 7호선 연장 구간 운영권 이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초 사측은 재정위기의 해결책으로 전체 인력의 10%에 달하는 1,539명의 감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조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협상은 2달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노사 간 갈등이 절정에 달하며 노조는 오늘 새벽 5시부터 파업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극적 타결되며 지하철 파업은 가까스로 면하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향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해야 하고 투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00명대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고 추석을 맞아 가족 모임이 허용돼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부터 독감 백신에 대한 접종도 시작이 됩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9시 기준 국내 신규 환자는 1,419명입니다. 70일째 4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 1,5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완료자가 많은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인천 길병원 암센터에서 2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지표 환자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기 위해서 검사한 결과 양성이 확인됐고 그래서 이 환자하고 접촉력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했었을 때에 확진자들이 많이 확인돼서 인천 계양구 병원과 서울 종로의 대학병원, 대전 동구의 요양원에서도 환자가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금요일부터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되는데 돌파 감염 우려가 있어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독감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생애 첫 백신을 맞는 어린이와 임신부가 그 대상입니다. 이어 다음 달 12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65세 이상 접종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이라든지 영유아, 임신부 등은 이제 접종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가까운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잇따라 규제 강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인 K큐브 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2007년 설립된 K큐브 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은 김 의장 가족이며 두 자녀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 자료에서 K큐브 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해 직권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업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와 주주 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사로 여겨지는 회사의 자료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 K큐브 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을 10.59% 보유한 2대 주주로 카카오 지배구조의 최상단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김 의장에 대한 공정위 조사까지 알려지자 카카오 계열사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시총 4조 7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압박이 거세지자 카카오 측은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제 카카오 계열사가 158개로 가장 많고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누락된 계열사가 없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던 어제 쟁점은 예상했던 대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이 야합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쿠데타, 건풍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 배우설을 제시하면서 국정원 공작 게이트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쿠데타, 건풍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사실이라면 국가 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발 총선 개입 건풍 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국가 조직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이건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겠죠. 손 검사의 PC 포렌식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결과를 자신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박 장관은 지난해 8월 손 검사가 유임된 건 윤석열 후보 측 요청이라는 여당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요청한 인사 아닙니까? 대검에서.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야당은 근거도 없이 윤석열 후보를 이번 의혹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여론 조작 사주 의혹이라고 부른다면 총리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또 반증이 워낙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 못 하시잖아요. 네. 또 이번 논란의 본질은 박지원 게이트라며 조성은 씨와의 오찬에 국정원 특활비를 썼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사비를 어느 카드로 결제했는지 이러한 그 공금 유형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정세균 후보가 어제 돌연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뜻을 밝혔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요. 윤 의원은 표결에 앞서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면서 가족의 곁을 지키겠다는 소망을 받아들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원 윤희숙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퇴서 제출 19일 만에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여야 의원 223명이 표결에 참여해 188명이 찬성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윤 의원은 말에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계산에 매몰되는 한 자신의 언행을 무겁게 책임지려고 하는 정치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권익위에 적발된 여야의 다른 24명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도 당에서 제명됐지만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지켰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뜻을 존중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조금 더 숙고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경선에서 4위로 내려앉은 민주당 정세균 후보는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호남 경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보자의 전력을 들먹이며 겁박하더니 이제는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를 위장한 국정원장 주도의 대선 개입, 불법 정치고 공작 사건입니다. 오로지 윤석열 죽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치검찰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기문란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의 쿠데타라고 저는 보입니다. 민주당의 인사 어느 누구도 이 윤석열이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조그마한 증거, 정황 증거도 지금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장께서 그런 일에 관여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는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광삼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이 지금 고발을 사주했다.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정원에서 지금 제보를 사주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서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 그 양쪽이 다 참 재밌는, 저는 그 보면서 여당 야당의 인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둘 다 주장만 있을 뿐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저 답변하시는 그 국무총리나 혹은 법무장관은 여당 의원이 질의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하고요. 예. 야당 의원이 질의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답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럼 무슨 증거를 가지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참 놀라운 게 저렇게 하고 있으면 저걸 보는 국민들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못 하나 봐요. 예. 정치라는 게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똑똑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씁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권에서는 국정원 개입 의혹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어저께도 계속해서 보였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예, 야당이 헛다리를 짚었다라고 했는데 그 뜻이 이제 중요한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별거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이제 내심으로는 사실 고록스러울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제보자 조성은 씨하고 특수한 관계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하고 온갖 상상력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은밀한 정보를 교환하고 마치 뭔가 도모한 것 같은 그런 의혹을 이제 계속 이제 퍼붓고 있는데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거를 해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따 아시다시피 국정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외부에 이제 노출을 되는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언론에 나와서도 해명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또 국정원장은 정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치적 행보로 비친다면 그 역시도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과거에는 정치 구단이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상당히 좀 적극적 해명도 못하고 그렇다고 침묵도 지키지 못하는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아마도 만약에 국회가 열리면 정보위가 열린다면 그때 가서 정면으로 해명을 하거든 대응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야당 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요, 국정원장 개입 의혹에 대해서 아주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동석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 해서 그 고발장에 동석자도 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박지원 원장과 아주 가까웠던 측근 전직 의원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 사건을 언론은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불렀지만은 이렇게 된 상황이 된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제보 사주 의혹 이렇게 불러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자, 지금 야당 의원들 뭐 대통령 후보가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 만남에 동석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발장 관련 자료를 박지원 원장에게 미리 전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없어요. 어디서 전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박지원 원장 또 조성은 씨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지금 입건된 상황에서 뭐 고소 고발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손준성 정책관에 고발장 뭐 작성해서 전달하고 고발 사주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텔레그램이랄지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치와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점차적으로 이 실타래처럼 좀 엉켜가는 것 같아요. 특히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가 만난 것 자체가 드러나면서 좀 약간 흐름의 방향이 좀 다르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만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후로 해서 캡처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캡처하고 다운로드를 뭐 200건 이상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객관 입장에서 보면 박지원 원장하고 조성은 씨가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정치의 수양딸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럼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과연 박지원 원장이 이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건 뭐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야권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흐름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좀 변곡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제 고발의 어떤 죄명 자체는 이제 국정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사실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할 국정원법상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하고 또 선거에 미치기 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제3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동석자가 점심 식사할 때요. 근데 이제 조성은 씨는 둘만 있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박지원 원장도 지금 둘만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둘만 있었다고 하는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얘기가 전혀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좀 의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자리에 누가 동석을 했다랄지 특히 이제 동석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래서. 수사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카드 내용만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워낙 겹치기 때문에 이걸 밝히기가 쉽지 않고 박지원 원장 측에서도 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국가 기밀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지금 공수처에 조성은 씨 핸드폰이 가 있거든요. 그럼 둘이의 통화 내역이랄지 아니면 SNS 어떠한 소통한 내역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공수처에서 지금 고발이 돼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박지원 원장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조성은 씨 입장에서는 그게 또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엄청나게 독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조성은 씨가 사실 언론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뭐 제보자가 아니다, 뭐 신고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 진술이 많이 바뀌어지면서 더군다나 박지원 원장과 만나고 나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우리가 제보가 발표되는 거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 이런 취지로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의 어떤 신빙성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네, 예.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조성은 씨가 지난 12일이었죠. 지상파 뉴스에 출연을 했을 당시에 발언을 놓고 박지원 원장과 논의했을 가능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씨 이 의혹에 대해서 추가로 해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모르는 미래 날짜를 갖다가 우리 박 원장이 어떤 수로 알 수 있으며 이 내용 자체도 인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억지로 엮을수록 사실 이미 종료된 사건이 확정된 사실이 변하지 않거든요. 8월 11일 그러면은 네. 박지원 원장과 만났을 때 절대로 일단 제가 대표님한테 시시콜콜 뭐 상의 드릴 일도 없고 그냥 정말 안부 정도만 묻고 전혀 이제 우리 박 원장님과 저의 관계를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누구 말을 잘 듣거나 상의를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네, 야당에서 조성은 씨와 이제 박지원 원장이 사전에 상의를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해석하는 부분이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어제 다시 한번 추가 해명을 냈는데 단지 이제 8월 11일 만남 당시 9월 2일 보도할 거란 사실을 알 수 없었다라는 의미다. 억지로 엮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해명 충분한 해명이 된다라고 들리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교수님이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죠. 예. 그 과거에 서른 의원이 예. 근현 이렇게 써놓고서 근현은이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죠? 네. 또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가 예. 뭣도 모르고 했다가 그 뭣도 모르고 해석을 하면서 그다음에 쉼표 또 쉼표 모르고 이런 얘기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은 그동안에 사실은 말을 해놓고 진심을 말을 해놓고 해명을 한다는 것이 아주 이 어법이나 논리나 말이 안 되는 해명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조성원 그래서 씨는요,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민주당 조금,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얼떨결에 여러 가지 얘기를 인터뷰에서 막 하다가 보니 취중 진언이라고 뭐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수습을 하려니 그게 그게 아니고 또 모르고 이런 겁니다 하고 똑같은 해명을 한 거예요. 예. 억지 해명을 해놓으니 지금 우리 똑똑한 우리 유정현 전 똑똑하진 않고요. 앵커나 예. 누구도 일반 시청자 누구도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진심이 그냥 속에서 툭 튀어났다고 봐야죠. 진심이 툭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를 연관시키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거의 일종이라고 봐야 될지 사실 해명 자체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 했었던 SBS에서 했었던 내용의 국어상의 문법으로만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는 정확한 팩트. 조성원 씨가 말실수를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실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시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뭐냐면 뭔가 이거를 언젠가를 기획을 해서 지금 터뜨릴 예정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터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저게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무슨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까? 국어상의 문맥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정확히 사실인 것 같고요. 자, 뉴스버스 측 좀 신생 언론사이기 때문에 좀 특종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서 9월 2일 보도 시점은 조성원 씨 자신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 중에 거기에 발행인이 치자 이런 치자는 제가 조금 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치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누구를 친다거나 그랬을 때는 치자 좀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표현을 썼다 이러니까 좀 뉴스버스 측에서는 보도의 수순성을 훼손했다 그러면서 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특종을 한 제보자와 그 언론사가 조금 갈등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치자하면 마치 양쪽이
뭔가 작전을 개시하자라는 그런 이제 오해를 여기서 치자면은 때문에. 저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방송이라는 공개적인 자리에 가서 치자라고 서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상당히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요, 그 사건의 본질보다는 대응하는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정치적인 태풍이 불면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심한. 근데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 가서 뭐 치자라는 얘기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또 전한 데다가 거기다 또 조금 전에처럼 같이 식사했던 장소를 또 페이북에다 올리고 또 뭔가 본인의 역사적인 만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젊은 정치인 좀 에너지도 넘치지만 상당히 좀 본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또 성향 뭐 과시하고 싶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즘처럼 이렇게 시원히 정치적 회오바람이 몰아칠 때는 자칫하면 그런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죠. 본질이 흐려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할 말, 반드시 해야 될 말만 또박또박 하는 것이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원 게이트다, 국정원 개입설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끌어들여서 고발사주 의혹을 물타기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대표들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물타기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과는 무관한 공익 신고자와 박지원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은 우리 국민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입니다.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야당은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국정원장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야당이 엉터리 삼류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야당에서는 국정원장 경질론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제 박지원 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직접 해명을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박 원장도 뭐 국회에 직접 나설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하긴 했거든요. 직접 이렇게 해명에 나설 필요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나설 필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명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명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헛다리 짚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냥 사적인 만남이었고 서로 뭐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거 자체를 이제 어떻게 파헤칠 수 있는가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조성은 씨도 정치계에 상당히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박지원 원장은 우리가 뭐 자타공인한 정치 구단, 집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국정원장이라는 아주 막중한 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이제 고발 사건이라고 한다면 뭐 휴대폰을 갖다가 뭐 압수한다랄지 아니면 공간 출입 내역,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사실은 만난 경위랄지 그 당시에 뭐 이 건 제보와 관련해서 많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국가 기밀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충분히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설사 진실이다 할지라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본인이 뭐 이거에 대해 부인을 해버리면 뭐 사실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과연 동서원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서빙을 하거나 식당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정보를 입수할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에 식사가 몇 인분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뭐 물론 업무 추진비를 밝히지 않겠지만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누구 만났고 비용 얼마나 썼는지 지금 알려진 것은 38층에서 지금 한 끼당 거기서는 이 점심을 먹으려면 28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사비에서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조사를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국정원이라는 그러한 국정원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이게 사실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국정원장이 만약 그 정도 가격의 식사를 얻어 먹었으면 그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그럴 일은 정말로 없겠지만요. 그건 김영란법 위반 되겠죠. 아 그렇군요.
조금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이 대정부 질문에서요, 여당은 윤석열 전 총장과 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었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인사 단행할 때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 유임 요청했습니까? 총장의 뜻으로 유임의 뜻이 뭐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요청한 인사 아닙니까? 대검에서.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밝히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 관계 특별한 관계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하고 송 검사 사이에 그래도 뭐가 친밀한 뭐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저 대화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 백혜련 의원이 묻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유임 요청을 유일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박범계 장관의 대답이 이상해요. 했다 안 했다 그냥 대답하면 될 텐데 한 것으로 듣고 있다. 자기 책임을 면하는 거죠. 또 이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뭐냐면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이 아주 특별하게 가까운 관계였다.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그 증거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에 특별히 발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에서 또 6기를 띄우면서 총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사람들을 챙겨갔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게 특별한 관계다라고 한다면요. 언론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자, 손 검사와 윤 총장이 과거에 어디에서 같이 근무했는지, 근무지가 겹쳤는지,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는지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런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손준성이라고 하는 검사는 윤 총장이 한참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낙하산으로 꽂아진 검사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윤 총장하고 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그거를 거짓말을 하려니까 박범계 장관이 특별한 관계인 거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얘기하기가 부적절하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인의 답변입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지금 낙하산으로 이제 꽂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또 인사라는 거는 그 인사권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제 어떤 뭐 다 이유와 상황에 그것도 제 따라서 표현입니다. 제 판단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사 TV조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홍 교수님께서 이제 좀 과한 말씀을 또 아침에 해주셨습니다. 또라는 표현을 써서 또 죄송합니다. 자, 손준성 검사 이 고발장 이 작성과 전달 의혹. 지금까지는 일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송 검사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봤을 때 포렌식을 했을 때 텔레그램이라는 게 그 사람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보낸 것이 확실하다는 쪽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조성원 씨 휴대폰을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발신자는 손준성 씨가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필 계정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조작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조작이 아니다. 공수처 자체에서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에 의해서 조성원 씨 진술과 이 포렌식 결과에 의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김웅원 사무실의 의원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고발장을 손 검사가 작성한 게 아니고
제3자가 작성해서 이걸 전달하는 것처럼 예. 고발 그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손 검사가 전달자 역할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본 파일을 예. 손 검사가 뭐 작성을 해서 이걸 텔레그램으로 바로 전달한 게 아니고 제3자가 검사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네. 또 변호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부터 전달을 받아서 이걸 김웅 의원한테 전달한 걸로 공수처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사안이 좀 더 이제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준수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이제 조성원 씨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에게 지시를 해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제3자로부터 손준성 검사가 받아서 이걸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거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연결고리는 한 단계 다시 끊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관계를 연관성을 수사하는 데서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하고 공무원인 사람이 누구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것 자체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받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아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부적절한 거죠. 뭐 피해자 당사자 바로 고발하면 되는데 예. 이걸 검찰에서 작성을 해서 전달해서 고발하게 하느냐 예. 이것은 부적절한데 지금 사실은 공수처에 지금 여러 가지 죄명으로 손준성, 김웅, 네. 윤석열 전 총장까지 고발돼 있잖아요. 근데 직권남용, 뭐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내용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성원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모두 사실이다 할지라도 예. 인정될 수 있는 죄명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건 공소장 판결문 유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거 하나 이외에는 예. 나머지는 설사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예. 법적으로는 처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단지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처벌보다는 부적절성, 그다음에 도덕적. 이제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정치 성향 예. 뭐 이런 거에 공격하는 빌미는 될 수 있겠죠.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공수처가 어제 김웅 의원실 사무실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지난번 압수수색 불법으로 진행했다는데 뭐 입장 있으신가요? 자, 주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못 들어가게 해요. 지금 영장 집행 중입니다. 잠시만. 영장 집행하는데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오늘 적법하게 이루어지겠죠.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야당 정치인에게 했던 거와 똑같은 그 정도의 그 경강석화와 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죠. 조용기 목사가 방금 전에 별세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네.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보죠. 예. 네, 김웅 의원이 이제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정광석화로 수사를 해야 됐다. 이렇게 기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공수처가 어떻게 진행할까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상 진행이 될 수도 있을까요? 국정원장인데요. 예, 상당히 좀 고록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시험대에 올랐죠. 그동안 출범 이후 이제 말도 많고 달도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를 미뤄왔다 상당히 이런 비판을 받고 있던 차에 김웅 의원 건은 지금 사실 접수 사흘 만에 지금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국회의원회관을 그것도 3시간 정도를. 근데 똑같이 여기에 걸맞게 박지원 국정원장도 바로 이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라 이런 식의 이제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다른 장관이라든지 광료라든지 국회의원하고 또 다른 위치에 있거든요. 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보안, 기밀을 요하는 건데 과연 검찰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을 만에 하게 된다면 압수수색을 한다면 아마 진짜 상당히 또 다른 파란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에서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당이 그동안에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그동안에 추진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다 더 소위 말해서 법치주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 설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야당에 대해서는 사흘 만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가지고 막 전광석화처럼 치고 들어갑니다.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가보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정원장이 면책 특권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되면 당연히 수사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최고급 호텔 무슨 시내 뭐 중심가에 있는 호텔입니다. 그렇다면 CCTV라든가 뭐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지금 핸드폰 좀 제출했다고 그러잖아요. GPS가 전부 다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렇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면책 특권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국가보안과 관련된 내용도 아닌데 수사를 안 한다. 과연 공수처가 공정한 겁니까?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여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던 검찰 개혁인가? 그렇군요. 법이라는 게 이제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 공감이 갑니다. 자, 준항고장이라는 거를 지금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취소해달라. 좀 어려운 단어인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요. 가정법입니다만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된 증거들은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준항고 받아들여져서 압수수색 영장 자체 취소가 되면 그 영장 집행으로 인해서 얻은 그런 증거들은 전부 다 유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증거로 쓸 수 없고요. 아마 김웅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왜 유법하냐면 일단 김웅원이나 변호사 입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압수물 대상에 보면 적시되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뭐 미애, 오수, 정경심 이런 키워드를 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압수수색 영장은 안 봤지만 그 수색 영장에 있어서는 이 어떤 관련된 증거에 대한 수집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미해랄지 뭐 그런 정경심 이것은 사실은 지금 고발장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법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유법으로 되면 이건 뭐 다시 영장을 재발부를 받아서 다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공수처를 보면 물론 이제 신생 수사기관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공수처가 어떤 곳인지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 비해서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사 역량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랄지 이전의 어떤 수사 절차상을 보면 좀 너무나 수사적인 측면에서 역량이 좀 잘 갖추지 않고 좀 미숙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화를 냈던. 저도 이제 그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수처는 경찰, 검찰보다 수사를 훨씬 더 잘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전체 특수수사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측면에서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4위를 달리던 정세균 전 총리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정 전 총리에게 향하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 전 총리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호남 경선 전에 사퇴하신 건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배려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의 결정은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결정입니다. 자, 정세균 전 총리 당대표도 한 2번 정도 역임을 하고 기업인 출신이고 4등을 한 게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퇴 과정에서 막판에 한 20명이 넘는 현역위원 포함해서 최측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좀 사퇴를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완주 의지를 몇 번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강력하게 만류를 했는데
그날만큼은 정세균 후보가 아주 단호하게 여기서 멈춘다라고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워낙 단호하게 여기서 멈춘다는 그런 결단을 해서 이제 하차를 한 건데요. 아마 4위에 밀려난 것은 충격이 아주 크기도 하지만 3, 4위 격차가 뭐 거의 더블 그렇습니다. 스코어 더블 정도가 스코어가 나요. 나요. 이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고 이 2차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를테면 추석 연휴 막 끝나고 시대는 9월 25일 날이 이제 광주 전남 있고요. 9월 26일이 전라북도 경선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때 3위를 한다 하더라도 큰 표 차로 3위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3위를 하더라도 본전인데 만에 하나 여기서도 4위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인 타격은 물론이고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심하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호남 출신들 또 우리 정세균 또 참모들이 빨간불을 또 이렇게 올린 모양입니다. 이건 참 장담 못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참 힘든 결단,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도중 하차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 누구를 지지하는 어떤 행보냐, 그냥 또 한 번에 정세균의 고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전북 출신입니다.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다른 후보들은 정 전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인데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세균 후보님은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당 대표를 하실 때 제가 모시던 분이십니다. 식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정치 선배님이시고요. 또 정권 재창출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 계속 맡아주시고 또 우리 민주 정부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계속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지사 들으셨지만 정 전 총리와의 인연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같은 호남 출신이자 같은 문재인 정부의 총리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정 전 총리의 사태가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쏠리고 있거든요. 정 전 총리의 그런 여력이나 정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 어디로 향할까요? 글쎄요. 지금 당장 그게 어느 쪽으로 갈까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무진장이라고 그러죠. 무주 진안 장수 지역구 출신이고 종로에서도 또 당선이 되고 그래서 원로 정치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처럼 이렇게 참담한 패배를 할 것이라고는 아마 본인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저는 오히려 사퇴를 하는 시점은 정말 잘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 소위 호남 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의원과 국민선거인들 한 20만 명 이상의 표가 걸려 있고 이 표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그냥 안정적 과반을 확보해서 그냥 1차전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제 이 대표 이 전 총리죠. 이제 이낙연 총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느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느냐는 아주 중대 기로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빠져준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두 분이 실력을 가지고 대결해라라고 하는 무대를 만들어준 거고요. 정 총리는 사실 캠프에 지금 이낙연 총리나 혹은 이재명 지사에 더 많을 정도의 의원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세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이합집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아까 나온 것 중에 그 오수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검색을 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걸 검색했냐 그랬더니 공수처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주가 그거 때문에 한 거다. 그럼 권오수로 검색을 해야지 왜 오수로 검색을 합니까?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꼭 저렇게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김오수 총장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가 공수처가 한 건데 꼭 정치권에서 저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오수로 검색을 합니까? 그러면 권오수로 해야지. 김오수가 아니라면 그럼 오수로 해가지고 건지려고 했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저 공자가 그 공공할 때 공자예요. 저렇게 되면 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수처라고?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검색을 했다는 이름은 네. 다 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또 일관성 있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 딱 일주일 앞으로 추석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딱 일주일 앞으로 남아 있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호남 경선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얘기를 했지만 호남에서 과연 우리 두 후보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과연 어떤 많은 표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직접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전남은 저의 정신적인 스승이자 또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광주 전남은 아무것도 모른 시골뜨기 소년 이낙연을 키워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신장, 서민 경제의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님 정말로 그립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잇는 민주당 4기 정부 제가 우뚝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발전시켰고 국격을 높이셨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가 51.41%입니다. 1.41%만 더 뺏어오면은 사실 결선 투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세균 후보가 낙마를 하고 사퇴를 하면서 한 4, 5% 되는 게 과연 득이 될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전라도권인 이낙연 후보한테 더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워낙 이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많이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번 호남의 어떤 경선 결과를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다시 반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세균 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5, 26일 표 결과를 보고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단 한 표라도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호남에서 나온다면 이긴다면 그건 정말 대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2위 간의 표 차이가 11만 3천 표밖에 안 남고 호남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만 해서 한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3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대세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낙연은 5% 안팎으로 그러면 5% 이내로만 그 차이로 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선방을 할 수 있다 이낙연 후보는. 근데 10% 가까이 그 이상으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또다시 패배를 한다면 많이 좀 이후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호남에 총력을 겨우 인적인 물적인 말로 총력하고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호남 대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땐 정세균 후보의 사퇴가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에 정치에 보면 이제 전북에서 맹주가 정동영 전에 의원이었다. 그렇죠. 정동영 의원이 은퇴하고 나서 사실 전북 자체는 정세균 후보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뭉쳐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남은 이제 전남과 전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전남, 광주, 전북. 그래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 자체가 상당히 친문 강성보다는 약간 중도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이제 전북 자체가 호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낙연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호남 대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경선은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님. 추석에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향을 가고 거기서 이제 동정 여론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 과연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가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성걸 교수, 최진 원장, 김광상 변호사 세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시민단체를 통한 민간 사업에 1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지원됐다며 지원 방식을 손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들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발언 수위를 높였는데요.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고가는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 동안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시민단체 등의 일부 무분별하게 지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서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 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마을 공동체 사업과 사회주택 사업 등의 중복 지원과 미흡한 성과 평가도 거론했습니다. 오 시장은 하지만 사업의 취지는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이 생겨났고 또 기존의 수혜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도를 폐지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사실 최소화해야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회주택협회는 선입견을 버리지 못한 채 가짜뉴스를 또다시 유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공공주택의 한계를 보완해서 계속 정책이 확장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거를 다시 좀 과거로 돌리는 좀 이야기를 한 것은 아쉽긴 하죠. 서울시는 사회주택과 태양광 보급사업 등 시민단체 등이 개입한 민간 보조나 위탁사업 27건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후속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중부지방은 현재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14호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는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에 시간당 50에서 7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총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남 남해안에도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집중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최고 3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는 120mm 이상, 그밖에 남부지방에는 1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강풍특보도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14호 태풍 찬투는 현재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천천히 북상을 하겠고 목요일부터는 남부지방과 제주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더 세차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더욱 거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1도 등 중부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모레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